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럽다. 매주 화요일 12시 30분에는 정치는 상식이다.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못 뵀어요. 그쵸.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기다리셨는데 저희가 저번 주부터는 이제 윤희석 전 대변인님, 저희 화요일에만 뵈실 수 있는 거죠? 금요일에 네. 또 인사를 드렸었는데 뭐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방송 저 일정 지우기 쉽지 않아서 하기가 이 점심시간이랑 겹쳐가지고 그렇죠. 또 이제 하여튼 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주셔서 요걸 한번 공식적으로 좀 공지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래도 화요일은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하고 또 밀도 있는 대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희님께서는 윤희석님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들 계시고요. 하여튼 일정이 좀 쉽지 않으시고 또 큰일 많이 하시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지만 아쉽지만 저희가 화요일 12시 30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지금 김민석 후보가 청문회가 오늘 10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틀 동안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저는 이 청문회에 앞서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사상 초유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이번에 증인도 없더라고요. 네, 한 명도 없고. 네, 또 자료 제출도 거의 없고 뭐 이런 경우도 참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의석수도 많고 대선도 이기고 하니까 전례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라는 것이 어느 순간 요식행위가 돼버렸고 특히나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준투표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마 걸러진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것 또한 민주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갖고 있어서 의미가 없고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임명이 되냐 안 되냐는 큰 이제 관심이 아닌 거죠. 밀어붙이면 그냥 되는 거니까요. 그냥 되겠지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어떤 반발 여론이 생각보다 또 많지도 않아요. 어차피 될 거니까. 이제 이렇게 맞아요. 되니까. 그런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뭐 문제가 많고 뭐 증인을 뭐 한 명도 안 부르고 증거도 제대로 안 내고 태도가 안 좋고 이건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들이에요. 그건 저희가 뭐 지금까지 입 아프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이틀 동안 이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거. 우리가 이제 막 악쓰고 막 항의하고 하는 거 효과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사실 하나마나한 짓이죠. 상황밖에 안 되니까. 선고를 잘해야죠. 그렇죠. 끝나고 나서 이게 뭡니까? 우리 지난 얼마 되지도 않은 대선에서의 모습을 봐요. 선거의 승패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알면서도 결국 거기에 다 100% 총력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잘 보시잔 말이에요. 총선 때는 어땠습니까? 이게 다 총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총선부터 이어져 와서 여기까지의 결과가 나온 거라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견뎌야 할 시간입니다. 견뎌야 될 시간이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러한 상황인데 또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료도 없어, 증인도 없어. 근데 이틀 동안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그냥 공방만 주어지는 건가요? 그렇겠죠.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싸우고 뭐 김민석 후보자 뭐 잠깐 퇴장하고 있다가 또 뭐 정회했다가 다시 들어왔다 뭐 이런 거 하겠죠. 뭐 이걸 사흘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흘해봤자 별 소용은 없겠죠.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여론이 흔들려서 뭐 예를 들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막 흔들린다.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뭐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정부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하겠지만 지금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 저는 정도는 봐요. 아니다. 사실 최근까지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양파라는 얘기까지 해요. 계속 뭐가 나와. 까도 나와 하시는데 우리 대변인님 보시기에 가장 퀘스천, 그러니까 와 이런 건 정말 꼭 의혹이 밝혀졌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의혹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어렵겠지만 재산이죠. 재산 문제가. 재산이다. 네. 그러니까 20년도에 국회의원 되고 나서부터 4년 동안만 봐도 4년 동안 공식적으로 번 돈은 5억인데 쓴 돈은 10억이고 재산이 7억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2억에서 13억 정도가 비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무슨 출판 기념회를 했다, 뭐 부의금을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건데 글쎄요. 그게 이제 결론이 현금이라는 거에 뒤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현금은 이제 기록이 안 남으니까. 증빙되지 네. 않으니까. 네. 그래서 현금 요 정도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뭐 처가에서 도와줬다 이런 얘기도 오늘은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칭화대는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정도로 뭔가 석사를 받을 수 있었느냐, 그렇죠. 중국에 정말 갔느냐 이런 여부도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쉽게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건 재산 문제인데 재산이다. 네. 현금이라는 거에 숨어서 또 출판 기념회라는 거 현금으로 오갈 수 있는 거 뭐 장례식, 본인 결혼식 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니 글쎄요. 이런 경우도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걸 가지고 맞아요. 현금을 포인트. 쌓아놓고 살았네 안 살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총리로 이제 들어온다. 네.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은 총리 후보자들 중에서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추접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계속해서 제기되는 거는 또 처음 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진우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저격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프로그램에서 주진우 의원은 결정적 한 방은 이미 나왔고 그걸 출판 기념회라고 자백한 것을 딱 찍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결정적 한 방이라고 꼽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게 정치인들이 사실은 뭐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이지만 그것이 뭔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진 않았던 그런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출판 기념회 근데 뭐 제한이 없어요. 뭐 지금까지 출판 기념회에 대해서 뭐 책 사는 뭐 양을 네. 뭐 제한을 한다든지 뭐 정가 이상으로 내면 안 된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에서 많은 책을 사주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후원금 얻는 식으로 이제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출판 기념회에 기대서 해명을 하는 것이 이체 맞지 않다는 차원으로 주진우 의원은 주장을 하는 건데 저희가 공격하는 입장에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출판 기념회에서 현금 오가는 거는 맞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금액이 정말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였는지. 그걸 네. 모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출판 기념회와 관련해서 검은 봉투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좀 필요한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실제 지난 총선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에 출판 기념회 형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는 관행을 좀 근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 여당에서도 갖고 있어요. 결국 저게 비공식적으로 후원금 모으는 것처럼 통로가 저렇게 되니까 책을 한 권 사는데 뭐 10권 값 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걸 좀 제한하자. 예를 들어서 뭐 10권 이상 못 사게 한다든지 정가 이상으로 못 사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예, 이제 그런 얘기인데 늦었죠. 늦었다. 예. 이미 지나갔다.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하여튼 필요는 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예, 필요는 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뭐 슈퍼팩이라던가 이런 제도는 없으니까 공식적인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 외에는 뭔가 좀 뾰족하게 정치를 할 때 좀 필요한 자금을 좀 충당하는 게 쉽지는 않은 분위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금 모으게 돼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후원금 이상으로 뭔가 이제 검은 봉투라는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은데, 검은 봉투법이 발의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민석 총리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검찰 조사가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배당은 되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심우정의 발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죽이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실제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제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치를 자꾸만 수사와 재판에 의존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생각부터 우리가 바꿔야 돼요.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에서야 검찰 가지고 악마하는 거 뭐 어제 오늘 일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버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수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도 우리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정치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거를 염원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랬죠. 우리는 선거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재판 가서 이기거나 뭐 수사에서 뭐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정치를 해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해서 표를 더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수사 또는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뭐 징역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무죄냐 아니냐, 구속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만 몰두했었던 지난 세월이 아닌가 반성을 하고요. 수사가 되고 안 되고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검찰은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곧 없어질 조직이 왜 하느냐. 이런 건 정치 공세니까 그건 그 나름대로 민주당에는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저걸 듣는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라도 이건 너무한다고 생각할 테니. 그렇죠. 그렇죠.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뭐 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는 인선이 될 것이다. 되죠. 네, 된다. 맞죠? 아니면 오늘 청문회 안 했을 겁니다. 청문회 안 했을 것이다. 많은 분들도 계속해서 그 의견 주시는 거는 그래도 할 겁니다. 그게 굉장히 오만해 보입니다. 라는 얘기도 하시고 지금 리안님께서도 국무총리 이미 답정너입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인선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새 정부, 새 첫 장관 인선이 어제 11개 부처에서 있었는데 일단 총평이 궁금합니다. 11명의 인선 총평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약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약해 보인다? 약해 보이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농림부 장관을 유임을 시키고 그 농업 관련 4개 법안에 대해서 작년 말만 해도 뭐 농망법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을 유임을 시켰다. 그랬죠. 또 그분은 유임이 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 원칙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인사인지 모르겠고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을 다시 또 기용을 해서 또 통일부 장관을 맡겼다. 이것도 어떤 사인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뭔가 구색을 맞추려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전역에 은퇴했었던 삼선 의원 출신, 저희 당 출신을 보훈부 장관으로 또 임명을 한 것도 이건 도대체 뭔지 겹치는 게 이제 고향이 같더라고요. 아, 이재명 대통령과요? 예. 네. 안동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로 찜찜하게 많이 남아요. 그러나 일단 뭐 더 얘기하자면 충분히 더 할 수 있어요. 뭐 고용노동부 장관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또 임명을 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이 있으니까 임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각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공과를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단 총평은 조금 약하다. 하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다. 정도의 말씀으로 네. 제가 좀 정리를 하면 한 분 한 분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말씀하셨던 민노총 출신의 그 김영훈 이분이 고용 그 노동부 장관의 파격 발탁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분 하면 이제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에 대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염려를 좀 우려해 주신 적이 네. 있거든요. 그러면 이 김형훈 그 노동부 장관의 발탁은 노란봉투법이 조금 탄력을 받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탄력 뭐 받고 안 받고는 뭐 네.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 실행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압력이 훨씬 더 세게 다가오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네네. 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니까. 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아니고 불법 파업을 했을 경우에 노조원 개인에게 형사책을 묻기가 어렵다. 민사책을 묻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을 묻기 어려우니까 더 극렬한 어떤 불법적인 파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손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기업 네. 입장에서는 그냥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건데 이재명 정부의 이제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되는지를. 근데 어쨌든 저 말씀하신 대로 통과시키려면 통과시킬 수 있는 여당의 예. 힘이니까 네 얼마나 탄력을 받고 또 넘어갈지도 모르겠고 근데 지금 기업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중하게 보더라고요. 그럼요. 네, 특히나 노조가 있는 기업이나 제조업들은 진짜 엄중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이 노사분규가 한번 일어난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 있는데 회사 측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직장 폐쇄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냥 네.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냥 하는 건데 방법이 없죠.
저런 법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그럼 회사가 이제 분규 때문에 불법적인 분규 때문에 물리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는데 네. 누구에게도 손해를 청구할 수가 없게 돼버리면 그 회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이런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일방적인 입장을 강요하는 법안을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감독할 사람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걱정은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기업들의 고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첫 민간 출신의 국방부의 안귀백 이분도 되게 얘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이분은 방위병 출신이긴 한데 국무위원으로서는 5선으로 국방 쪽에 좀 전문성은 있다라는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엄 이후에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이 지금 군을 총사령관으로 앉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5.16 이후. 네. 그러니까 61년이잖아요. 그러면 64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국방장관이 됐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방위병이냐 뭐냐 하는데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군인 출신이 아니니까. 군인 현역병 했다고 해도 몇십 년 전에 했던 건데 작전을 한 것도 아니고 방위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큰 포인트가 아닌 것 같고 이제 민간인이 했는데 이분이 국회의원 하면서 5선 하는 동안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마 한 17년 정도로 국방위원회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쭉 했으니까 국방부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군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인사들에 대해서도 17년이면 영관장교급 있을 때부터 지금 4성장군 될 때까지 다 지켜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군사 작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전문성이야 합참의장 위주로. 그러니까 그는 군 영권이 되겠죠. 근데 이건 이제 군 정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분리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미국은 현역을 면한 지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국방장관 보면 그 헥세스 장관 보면은 그분이 소령 출신인가 그렇고요. 그냥 TV 방송 진행자 출신이에요. 맞아요. 국방장관을 TV였나요? 네네.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유사한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지켜보겠습니다. 64년 만이니까. 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서두에 처음 말씀하셨던 장관 후보자 중에 한 명이 송미령 이분인데 이분이 지금 유임이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은 사실 굉장히 큰 강도 높은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엄을 방관한 국무위원이 아니냐. 그러니까 스스로 좀 그만두고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통합과 협치를 보여주려고 하고 또 업무의 연관성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인선이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전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다? 네,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 4가지 법안 민주당이 낸 거 안 된다고 농망법이라고까지 말한 분이 맞아요. 정부 바뀌었는데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 하는 게 이게 맞나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저분을 왜 그것도 모르겠어요. 네, 그게 저는 퀘스천이에요. 현 정부 지난 정부 인사를 그래도 한 명 정도는 가지고 간다. 그런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유력하게 검토했던 사람이 낙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람은 못 찾아서 근데 그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관 후보자를 못 찾아서 저 사람을 안 쳤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다. 그냥 그러면 협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협치요? 이거는 협치하고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협치가 돼요? 전 정부의 사람은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그러기엔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러기엔 약하다. 좋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제 전재수 의원 이분에 대한 얘기는 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장관 후보자로서 어때라는 점도 있지만 이분이 지금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부산과 관련돼서 많은 정책과 공약들을 내세울 때 이제 선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년 지선을 앞둔 뭔가 장관 후보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저분이 이제 부산 출신 삼선이니까 네.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해수부도 부산으로 옮긴다고 하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해수부 장관을 맡은 게 아니냐.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해수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 차원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의 부산시장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감안을 한 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재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저는 방송도 몇 번 해봤는데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민주당 그래요? 의원들 중에서도. 예,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이재명 정부의 인선을 두고 사실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뭔가 지방단체장들을 좀 키워내기 위한 포섭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렇죠. 네. 예. 또 38년 만에 전국 정당화를 달성하기 위한 예. 뭐 일환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좀 답답한 포인트는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영악하게 또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준비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뭐 지도부도 없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네. 그 어제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사실 자체적으로 좀 세미나를 하면서 예. 여러분들을 모셔서 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듣고 예. 대선에 대한 뭐 페인도 들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얘기도 좀 했더라고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깝깝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도부가 지금 온전치가 않아서 그렇다. 그 향후 지금 전당대회는 뭐 아마도 8월 달에 하는 게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히는 것 근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8월 달에 할 수가 있나는 걸 자꾸 생각을 해봐요. 되게 일단 빠듯하죠. 전당대회가 2년마다 한 번 있는 건데 네. 2년마다 한 번이 아니죠. 이번에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최고의 결정으로 빨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시 전당대회는 뭐 상임정국위에서 뭘 추인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지도부가 없는데 그렇죠. 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다 좋습니다. 뭐 의총 추인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네. 전당대 준비위원회가 출범을 해야 이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전당대 준비위원회야말로 진짜 최고위나 비대위에서 의결해서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럼 어디서 뽑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고 8월을 얘기하는 거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연임시킬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연임을 한다고 해도 비대위원회 없으니까 새로 또 연임하려면 정국위를 열어서 또 해야 돼요. 그 역시도 정국위를 그것도 열어야 되는군요. 공고기한이 3일이 걸리고 지금 오늘이 24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할 지금 움직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 절차상으로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갈지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절차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네. 지금부터 오늘부터 공고를 해도 전당대회를 정규로 하게 되면 45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해도 45일이면은 8월 10날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져보잔 말이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야 이거 8월에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뭐 하려면 하지 뭐 친윤들은 다 해 뭐 이러지만 그건 변론으로 하고 하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진짜 들려오는 소식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선출한 이후에 이렇다 하게 들려오는 소식도 없는 것도 좀 퀘스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6월 말이면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도 만료가 되고, 그럼 그 이후에 지금 그 지도부 자체도, 비대위원장 자체도 뭐 지목이 되나요? 그것도 아직까지 얘기가 없는 건가요? 아예 전혀 없어요? 전혀 아, 모르겠습니다. 그렇구나. 아, 그래요. 네, 전혀 없다. 그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좀 이어서 가고 싶은데, 홍준표 전 시장이 계속해서 귀국한 이후에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계 은퇴는 안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당에서 은퇴한 거죠. 아, 그렇죠. 네, 당에서 은퇴를 한 것 같고. 예. 근데 이분이 지금 보수 세력을 망친 주범은 이제 중진이다라는 얘기를 좀 쏟아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개혁신당에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혹은 뭐 밖에서 뭔가 후위를 도모하는 기회를 계속 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정치를 어떻게 해서 다시 뭔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저분이 그 개혁신당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대선은 5년이 남았고 네. 뭐 서울시장을 나갈 것도 아닐 것 같고 뭐 당대표를 안 해본 분도 아니고 그런 현실 정치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아, 현실 정치 쪽은 아닐 것 같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요. 할 만한 게 남은 게 이제 대통령인데 지금 개혁신당에서 뭘 한다고 해서 앞으로 5년 후에 있을 개헌 안 한다는 전제하에 네네. 대선에서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나 개혁신당은 대선에 나가고 싶어하는 유력한 지난 그러니까요. 네,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 있으니까. 뭐 후견인 역할이나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직접 앞으로 어떤 공직선거에 나가서 공직을 맡을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는 일단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향후 뭔가 보궐선거가 있거나 내년 지선을 염두하고 뭐 광역단체장 같은 것들을 욕심내거나 하진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너무 다 했잖아요, 제 얘기는.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건데 대구시장도 하고 경남지사도 하고 국회의원 5번을 했는데 네, 그걸 하려고 저러신다고 저는 보지 그러진 않아요. 않는다. 예. 있습니다. 그럴 거면 대구시장을 안 내놨겠죠. 음, 예. 안 내놔도 되거든요. 대선은. 안 내놓고 그냥 나왔어도 예. 되니까. 예, 그때까지 하고 난 다음에 30일 전에만 하면 되니까. 예. 좋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에는 불참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혔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가시는 게 맞다고 봤죠. 가시는 게 예, 맞다. 뭐 일본하고 호주도 안 온다 해서 야, 걔네도 안 가지 않냐 했지만 입장이 다릅니다. 일본은 G7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만났잖아요. 호주는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줄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 요번에는 약간 호주와 미국 간의 관계에 뭐가 있어서 뭐 불참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우리는 미국이 생각하는 태평양,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동맹국도 관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지금 지목이 돼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미국과 일본의 관계 굉장히 두텁습니다. 호주의 관계 말씀드렸죠. 뉴질랜드는 가요, 나토에. 그럼 우리는 가야 되는, 제일 먼저 무조건 가야 되는 입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일본이나 호주의 정상이 안 간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안 가도 되네라고 생각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안 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나토 회원국이 32개국,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또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과연 그들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같은 자유주의 체제의 편에 속해 있는 나라가 맞냐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의심 아닌 의심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저 결정이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를 의식한 행보였다면 대단히 큰 실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후보 시절에도 뭐 실시의 발언도 좀 있었고 또 뭐 친중적인 뭐 분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더 주목됐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의구심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이제 들어요. 해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럴 거면 안 간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건데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가는 게 나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토 정상회의인데 트럼프 못 만나니까 안 간다. 뭐 사실 속으로야 트럼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건 뭐 인정해요. 이제 나토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냐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나토 회원국에게 무기를 파는 나라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보다 정보가 더 많으니까 그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부니까 뭐 다른 속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그렇게 편한 마음을 먹고는 싶은데 아쉽습니다. 아쉽다. 예. 지난번 이제 G7 정상회담 때도 사실 미국과의 그 정상회담이 좀 불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미국하고의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번 나토도 뭐 어쨌든 뭐 불발도 됐고 가도 못 만났다라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빨리 해야죠.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많은 책임 당원 여러분들이 당원 가입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진종호 의원이 이렇게 갑자기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걸 보고 조금 놀랬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시는 첫 의원님들은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 동작을 지역구를 갔잖아요. 네네. 나경원 의원 지역구인데 거기서 이제 좀 소란이 있어서 이제 있었죠. 뉴스가 네.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당 내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어요. 그쪽 지역에 이제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이제 시구 의원들이 진종 의원이 왜 우리 지역구에 와가지고 당원 가입 운동을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처지라는 건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나경원 의원이 공천을 줘서 지방 의원이 된 건데 더군다나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선거가. 그렇죠. 근데 뭐 진종호 의원이 예를 들어서 와서 뭔가 이 동작에서 뭐 활동을 하겠다 하면은 이제 딱 생각나는 게 뭐 당협위원장 노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을 나간다. 그럼 배지 떼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진종호가 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진종호 의원이 공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예, 있겠구나. 네. 그럴 수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싫지. 진종호 의원 사람을 공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관계가 그렇게 봐야 돼요, 있구나. 그렇게. 나경원 의원이 반발한다는 것보다는 네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렇구나. 시구 의원 차원에서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뀌니까 이 사람 오면 나로 공천하겠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견제를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데 그게 아니군요. 나경원 의원이 뭐 기분이 좋았을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뭐 진종 의원한테 그럴 리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다르죠, 입장이. 예,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둔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좀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은 뭔가 생각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직 의원들인데 실제로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는 것이 혹은 선거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할까에 대한 퀘스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은 받아야겠고 하지만 민심에는 그럼 조금 방법 없죠. 지방선거는 구의원이나 예를 들어서 네네. 기초 단위의 예를 들어 선거가 중앙에도 물론 영향을 받지만 그냥 동네에 굉장히 밀착돼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치하고는 좀 떨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공천이잖아요. 구의원은 이제 막 2명 뽑는 데도 있고 3명 뽑는 데도 있고 하니까 네. 공천을 가나다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의원은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거에 이제 목숨을 걸죠. 2명 되는 거니까. 2명 되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후자의 얘기는 그는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한 걸 상정하시고 하는데 1명 뽑는 게 아니고 시의원은 가능하죠. 시의원 1명 뽑으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구청장도 뭐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구청장은 또 이게 다른 게 선거구역이 엄청 넓어요. 동작만 해도 가물이 있잖아요. 그 2개 합쳐서 선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구의원, 기초의원 관련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최근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 운동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뭐 진종호 의원도 하고 계시고 또 전환길 씨도 또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등 많은 분들이 지금 하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는 이렇게 뭔가 공표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글쎄요, 좀 그게 이제 집계를 하고 네. 진짜로 이제 책임 당원이 되고 요런 게 이제 중요한데 책임 당원이 뭐 당비를 얼마 동안 내야 하고 또 교육이나 행사에 한 번이라도 참여를 하고 이런 조건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이제 다 집계가 돼서 실제적으로 몇 명이다 하는 거는 뭐 정기적으로 그걸 발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숫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 그 당원 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오픈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선거를 할 때 전당대회를 하면은 지금 책임당원 몇 명에서 전부 유권자가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지난번에도
전부에서 저희 투표할 수 있는 76만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중에 일반 당원도 있고 막 하니까 75만 정도로 보더라고요. 책임 당원이라고 하는 분을. 예, 이제 그 정도. 그럴 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 그냥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좀 확인이 되는 숫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지금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른다. 예. 예.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오늘도 진종호 의원이 서울대 그 입구역 거기서 지금 11시부터 오프라인에서 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또 많이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글 주고 계시잖아요. 네, 민주당은 150만 명, 뭐 국민의힘은 91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뉴스엔진 오늘도 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의견 주신 내용 있으면 제가 확인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JBYS님께서 의견을 주셨네요. 신용산 객장, 요거 지금 그 출연하고 계시는 데잖아요. 네, 오프라인에서 파티를 한다고 하는데, 뭐, 유스엔지는 안 합니까? 이런 글도 주시는데요. 예, 저희는, 네, 저희는 사실은 패널 분들이 오셔서 방송하시고 그냥 가시기가 막 바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최근 대선 끝나고 나서 일정이 더 좀 예, 예. 많이 바쁘시죠? 어떠세요? 저요? 네. 더 뭐 바쁘지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가요? 예, 하는 건 하는 거고, 뭐, 별로 이렇게 달라진 건 없어요. 예. 그래요. 근데 예. 사실 많은 분들은 또 어떤 얘기 하시냐면,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대선 있기 전에, 어떠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 함께 더 자주 뵙겠다라는 얘기를 저희 이제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 플랫폼에 대한 아직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서, 혹시 좀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신가라는 얘기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답변을 좀 들을 수 있나요? 아니, 그런 내부 얘기는 제가 잘 몰라요. 그래요? 네, 예, 그런 내용은 잘 거는 모르신다. 그리고 네. 정해진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요? 예. 그럼 언제쯤에 우리가 좀 만날 그것도 수 제가 있는가? 모릅니다. 그것도 잘 모르신다. 그런 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끝으로 인사 좀 해주시면, 예. 네, 특히나 또 요즘 어묵한 시절이라서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고 뭐 그 당이 좀 뭔가 앞으로를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을 내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저도 이제 좀 신나서 방송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6월 말이 지나고 이제 7월이 되고 해서 뭔가 뭐 전당대회를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거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걱정하는 게 7월이면 본격화될 특검이 어느 정도로 당에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에 대한 모든 것을 3가지 특검으로 다 수사를 세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국민의힘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치 스케줄이 그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도 생각해야 하고 또 그랬을 때 민심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이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은 또 얼마나 바뀔 것이며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어목하다는 표현은 너무 그러니까 그래요. 좀 어려운 시절을 슬기롭게 넘어가자는 차원으로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참 방송하기도 어렵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그러니까 뭔가 밝은 얘기라던가, 어쨌든 대선은 졌지만 좀 미래를 향해서 무언가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나오는 얘기도 사실 별로 없어요. 네, 나오는 지금 얘기도 뉴스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사를 쓸 없어요. 게 없죠. 네. 네. 예, 어떠한 얘기도 없고 소식도 없고 해서 조금 답답한 네,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한 시간이죠. 예, 정치는 상식이다 여러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어지는 티키타카 쇼도 방송 끊지 않고 갑니다. 네, 티키타카 쇼 오늘은 우리 함은경 위원장과 함께 하거든요. 여러분들 함은경 위원장 기다려 주시고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제가 10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나가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